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5,846억 원, 매출액 14조 17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139.5%, 매출액은 0.5%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날은 지문 분할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나이백은 줄기세포 재생 또는 증식능 향상용 세포 침투성 융합 단백질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한전 KPS는 한국중부발전과 681억 원 규모의 2016년도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쉽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정책 공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6월 중순 이후 코스피 기업들의 2분기 및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수 조정으로 코스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이에 차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반도체, 하드웨어, 에너지, 화학 등 4개 업종을 뽑았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들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어서 미래에셋대우의 의견입니다.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주간 증시를 체크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주의 급락과 또 영국 부동산 펀드 환매 중지 등 브렉시트의 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이치뱅크 등 유럽 내 대형 은행들에 대한 우려감도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7월 13일에 중국이 6월 수출을 발표합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5% 감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6월 PMI 제조업 지표는 개선됐습니다. 중국의 6월 수출 지표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는 미국의 7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 개선되고 또 6월에는 고용 지표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견조한 모습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한태증권입니다. 한국 증시 단지 싸기만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채권 우려가 6일 글로벌 증시 급락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은 반응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유로화의 반응 역시 이렉시트 우려가 과도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월은 아직 경기와 실적에 관심을 둘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브렉시트 투표 후 증가했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0%로 감소했고 인상 확률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엔화는 올해 가장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자산인데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EPS 전망치 상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원엔 환율 상승과 또 원화 실질 실효 환율 하락은 지난 수년간 환율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던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인데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브렉시트 여진에 사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김영구 멘토님을 전화 연결로 3번이나 다시 만나뵐 수가 있었는데요. 주셨던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투자 전략부터 좀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 전략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다우는 18,000포인트 이상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투자 전략을 잘 잡아서
디테일하게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쪽 코스피를 매매를 해야 될지, 코스닥을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선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증시나 국내 지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간만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미국 다우존스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기 위해선 다우존스부터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상드렸던 18,000포인트로 넘어서 18,146포인트까지 1.40. 자, 위는 뿡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위까지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방향 스탠스,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느냐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이런 잔바람에도 그냥 방향은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번에도 코멘트를 달았듯이 금융 이벤트는 저가에서 할 수 있는 절절한 기회다라는 얘기를 다뤄드렸던 것 같네요. 자, 역시 보여줬죠. 자, 글로벌 증시는 다시 화답을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이상해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잔바람에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우는 18,500포인트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윗라인으로 뻥 열려 있어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도 저희가 얘기했던 5,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자, 5,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수는 자기 자리를 가 있어요. 그죠? 떨어질 땐 무섭죠. 올라갈 때는 정말 세게 올라갑니다. 자, 급락과 급등. 자,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갈 때는 급등이 나와요. 참 공평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우존스는 미국 증시는 어때요? 다 이렇게 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새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를 다 커버하고 강한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1147원까지 한번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중국 상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점프업 시간에 얘기했던 요 라인은 깨지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벌써 100포인트,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네요. 자, 10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펀드 가입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의 중국 라인은 정확히 이 저점을 잡고 투기보다는 투자의 성향이 더 강하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고 싶네요. 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유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달러와 50달러 요 사이에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자리는 고점에 대한 부분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시 쏘아 올리는 자리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은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달러, 50달러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다시 레벨으로 할 겁니다. 이쪽 포인트를 잡고 유가의 추이를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는 요 라인이죠. 20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포인트는 갭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갭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0포인트를 상륙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라운드 피격감, 심리적인 매물대 요거를 뛰어넘어야 위가 빵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 위쪽 방향이에요. 자, 중간값 라운드에서 다시 돌려서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다. N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요 라인을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N파동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자, 7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왔죠. 자, 박스권 상단에 매물대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뛰어넘으면 요 라인까지 뻥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머리를 한번 트라이하는 이런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만기, 이번 주에 만기일이죠. 자, 눈치 보기 작전을 많이 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사드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을 누르겠지만 그거는 또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들어올리는 종목. 자, 코스피는 플러스 4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1.32포인트 플러스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침에는 조금 더 높게 시작할 겁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내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간 선물이 한 2.2% 정도 움직였죠.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55분 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시작 전에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E, 빅텍, 자, 그 다음에 대ITI, 스페코, 자, 방산주가 조금 움직이네요. 자, 그다음 조일 알루미늄 좀 들어오고 대우 AL, 그다음 휴니드, 삼성 EMC, 솔본, 네이처셀, 네이처셀 추천 주기도 했죠. 예, 네이처셀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한 4.57% 상승 중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서화정보통신 많이 올랐죠. 저희 추천 종목이었었죠. 그 다음에 투비스포트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 투비스포트, 네이처셀 아침에 시세를 좀 내고 있네요. 자, 오늘은 추천주가 없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장이라 시장을 좀 지켜보고 내일 다시 시장 상황을 보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을 한번 어떻게 움직일 건지, 사드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인 것 같아서 오늘은 추천주가 없고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 연결해서 전략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길을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역시나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잠깐 봤더니 방산주가 또 급등하는군요.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는지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철도 관련주들인데요. 이게 보면은 현대로템이 이집트 카이로 쪽에 3호선 전동차 공급업체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고 이제 7월 8일 날 좀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우 AL이 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좀 적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철도 관련주들의 호가가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면 현대로템이 이집트 터널청이 선정한 카이로 3호선 전동차 공급업체에 이제 프랑스의 알스톰하고 최종 후보에 올랐죠. 그래서 3호선 전동차 계약 물량만 물량적으로 봤을 때 약 1조 원에 달하고요. 계약 시 이제 현대로템이 올해 수주한 건 가운데 이제 최대 규모. 그리고 이제 대오AL 같은 경우 현대로템이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오AL 같은 경우 시간으로 35만여 주 예상 체결가가 3.7% 정도 되고요. 대아TI 같은 경우 시간으로 56만 주, 그 다음에 예상 체결가가 5.12%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 뭐 철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오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고점 부분에서 좀 거래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우AL도 마찬가지고 대아TI도 마찬가지고 매물벽들이 주가 바로 현재가 직전에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래량 또는 웬만큼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꼬리를 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일단 삼부토건 매각이 굉장히 좀 성황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삼라마이너스 그룹도 그렇고 한림건설 같은 데도 그렇고 한 9곳 정도가 이제 삼부토건 인수 의향을 제출했거든요. 일전에는 이제 미국 쪽에 이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
SI,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제 단독 응찰을 한 미국의 SI였는데 우선 협상 대상 지위를 얻었다가 결국에는 이 자금 증빙을 맞추지 못해서 유찰 결정을 내리고 다시 재입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인기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이게 삼부토공 같은 경우 국내 1호 건설업 면허진일 상장사고 대부분의 건설 토목 면허를 지녔기 때문에 뭐 주택이라든지 SOC, 빌딩, 플랜트 웬만큼 각종의 어떤 종류의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자회사인 PH 파일 업체인 삼부건설공업도 패키지 매물로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9곳 정도가 제출을 했다. 지금 보면 시간으로 22만여 주 예상치 계획가는 뭐 지금 상한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잔량은 13만 주 정도 돼요. 아마 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방산주들인데 결국 문제는 이제 사드입니다. 사드 배치 이게 결국엔 사드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면 방산주들 뭐 스페코, 쌍용 정보통신, 빅텍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받는 거고 중국의 이제 뭐 경제 보복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중국 소비재라든지 또는 이제 남북 이 수혜주, 협력주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가 밀리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사드 배치가 확정이 되는데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앞서 말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걸려있긴 하죠.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잡으면 노이즈는 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연 중국 쪽이 어떻게 좀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매개가 집중되고 있는 철도 관련주, 방산주, 그리고 또 매각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고 있는 상한가 출발이 기대되는 삼부토공까지 동시효과 특징주로 봐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개장 전 톡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 오셨고요.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이죠. 개장 전 포인트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네, 우선 금요일장 같은 경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면서 미증시가 거의 전고점 사상 최고치 정도까지 2134포인트까지 S&P는 올라갔는데, 사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개선되다 보니까 맨파워라든가 미국 고용 관련 사이트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훨씬 개선된 2.6% 마이너스 2.6%가 나왔는데, 미증시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사드 관련된 악재가 좀 터져졌어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많이 좀 하락이 나와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미증시라든가 중국 증시의 지표 발표 개선으로 인한 상승세가 좀 나오겠지만, 이 중국 관련 사드 관련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그 상승이 어느 정도 대안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오늘 같은 장은 개별 주식, 특히 사드 관련해서는 개별 중국 주식을 조금 개별 주식 위주로 좀 접근한다라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남 멘토님의 의견이었고요. 정윤성 소장님도 한 말씀 주세요. 네, 우선은 글로벌 자금의 변화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달러 강세, 그만큼 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었죠. 그런 얘기는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물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고,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펀드의 성격이 좀 다르죠. 조금 이제 가치주의 위주인 글로벌 펀드라든지 국내 펀드가 있을 것이고, 성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하실 때는 아무래도 가치주가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 GDP 발표가 있는데요. 우선은 1분기의 GDP 성장률보다 조금 하향인
있다. 아마 한 0.1% 빠지는 폭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도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번에 GDP 산정 방식을 좀 변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불식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기에 대한 10시 반에 중국 증시의 개장 상황 이 부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동성 자체는 코스피 지수로 봤었을 때는 1980선 내외에서 상당히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예, 7월 11일 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특징들로 분석해봤을 때는 사드 이슈가 여전히 오늘도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었는데요. 출발 상황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김경남 멘토님. 네, 시장 상위 종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0.3% 정도 살짝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네이버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권 돌아서고 있는데, 역시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중국 사드 관련 악재 종목이 좀 나와주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하락으로 좀 시작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지금은 마이너스 1.5%, 그거를 제외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현재 2.4% 정도 강하게 시작을 해주는 모습,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역시 소비자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 위주로 나와주는 KTNG 같은 경우도 상승 다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또한 포스코도 지금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자, SK텔레콤도 얼마 전에 CJ 헬로비전과 지금 합병 무산되긴 했지만 고비당주 위주로 지금 워낙에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비당주인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전부 다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고려엔이 2.25%가량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면서 고려엔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 브렉시트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모습인데, 자, 고려엔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 사드 관련해서 방산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테크윈이라든가 한국항공 위주, 빅텍 등 이번에 실적 좀 수혜주로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사드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관련됩니다. 사실 6월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 대선 수혜주로도 방산주가 조금 포함될 수 있고 실적 수혜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주, 특히 항공우주나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외인 매집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주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자동차 관련주 만도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브렉시트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자동차주도 물론이지만 자동차 부품주로 수급이 조금 많이 몰리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석 달 전이죠. 3월 7일 같은 경우는 지분율은 17%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1.3%, 지분이 13%가량 급하게 좀 3개월 만에 상승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수혜라든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쭉 들어와주고 있다. 이런 특징주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롯데하이마트 유통업체죠.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5% 정도 증가했어요. 올 지금 주말 들어서도 굉장히 덥고 지난주도 굉장히 더우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이 조금 나와주지 않나, 상승 실적이 좀 나와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4,4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26포인트 0.83%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979.36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코스닥 분위기 볼게요. 정인선 소장님.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도 시장 상황 자체,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미증시에 대한 호재로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반등세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과 지난주부터 그 전기차 산업, 특히나
그 국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수출에 대해서 전기차 쪽 상당히 강도 높은 보조금에 대한 혜택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ICT 0.3%의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시젠 같은 경우 1.23%, 아무래도 유전자 여기 치료에 대한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시젠 같은 경우가 앞으로 기존에서 좀 고밸류를 받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좀 접근하기에 좀 쉽진 않았었지만 고밸류인 종목을 더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젠을 비롯해서 이렇게 유전자 치료 쪽과 맞춤형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철도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리노스가 2.3%, 대아티아이가 2.6%, 대부분의 철도 관련주들 특히 현대 로템이 지금 이집트의 대규모 수주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갔다는 소식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1대1로와 국내에서도 철도 관련된 발전 사업 분야, 거기다가 해외 쪽 수주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산주들 좀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텍이 8.5%, 휘니드, 스페코 같은 종목도 한 3.8%의 강세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금요일날 같은 경우 보면 중국 북방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북방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테마는 계속적으로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테마는 뜨거워질 수 있겠다는 말씀 김경남 멘토께서도 하셨는데요. 방산주 투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본 증시도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강합니다. 1.78% 상승한 15,375.94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수급 상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김경남 멘토님. 네, 거래소 수급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134억과 기관은 348억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특징이라고 보면 지금 시간이 9시 6분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1,320억 정도의 외인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시초부터 좀 강하게 외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도해주고 외인 같은 경우가 1,300억 정도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재 정확하게 다른 수급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시장은 외국인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락률을 좀 살펴보면 기계 쪽에서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기계 쪽의 상위 업종을 살펴보면 자, CS 윈드 같은 경우 오늘 지금 4%가량 올라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에서 40조 원을 국가에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 나와주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주가 많이 움직여줬는데 현재 CS 윈드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강하게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려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 두산중공업, 자, 두산엔진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관련 주식이 전부 올라오는 모습이 오늘 특징에 조금 꼽히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전기 관련해서는 지금 상승업종 찾아보면 휴니드라든가 동부하이텍, 신성솔라에너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좀 강하게 현재는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런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코스피가 올라오다 보니까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특히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 2%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저는 향후에 증권주가 조금 올라간다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자본이라든가 시총도 커졌고 배우를 조금 인수를 하면서 내실까지 갖춰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미래에셋증권을 조금 보시면서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신다면 훨씬 좀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은행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익 안정성이라든가 특히 고배당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 한은에서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 금리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고배당주의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조선해운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충당금 증가 우려가 크지 않고 중금채라든가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순이익 마진 하락폭도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대출 성장에 따른 자산 증가를 효과로 연간 이익이 증가 추세는 올해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향후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최대 실적을 전망치를 지금 리포트들이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NF3라고 하는 그 주력 제품이죠.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안정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장 증설 효과로 인한 가스 사업도 지속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2분기 양화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죠. 현재 치과 치료에 필요한 품목인 치과용 의자 등을 좀 생산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개선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향후에 좀 증가할 만한 2분기에 실적이 증가할 만하다. 이번부터 좀 실적 증가가 나올 만한 주식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김경현 멘토님.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에서의 지금 좀 매수세를 보면 급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저는 좀 급변동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좀 시장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선물 매도가 1조 5천억이 돼주고 있고요.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면 매수가 나온다면 매도 1천억, 매수는 6천억 이렇게 굉장히 급등락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 많이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수급 상황이랑 또 업종별 테마주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선 소장님. 네, 우선은 뭐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는 18억 원의 순매도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개인들이 24억 원의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뚜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기관들 샀던 종목들을 보면 앞서 개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권이 종목들에 붙는 그런 수급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동안 낙폭 과대이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커져 있던 종목군도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젤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었고 신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고 PER 관련주인데 고 PER을 기존에서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성장률이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서 더 후하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신고권을 경신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 보톡스나 필러 쪽이 단연코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케어젠 같은 경우도 헤어 쪽, 필러 쪽이 수출에 대한 부분 거의 90% 육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아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휴재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 들어서 샀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기대치보다 높아졌을 경우는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기대치보다 낮춰졌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또 엑시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휴재는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93억 원, 그 다음 영업이익은 보면 162%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수출이 다변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고밸류인 종목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매출처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ER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4배 정도인데 업종 PER로 보면 한 39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이 부분 실적 상향치가 더 높아졌을 경우는 40배 이상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해 보이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셀로메드를 좀 많이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제약과 화장품의 융합 뭐 제약과 IT 간의 융합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커질 수가 있는데 셀로메드 같은 경우는 상체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화장품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좀 많이 낙폭이 있었고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지만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큰 종목들도 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CJ E&M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브렉시트 이후로 주가가 낙폭이 과대가 컸었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계절적인 성수기인 부분도 있고 여기다가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가 떨어졌던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23%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때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넷마블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가총액의 영업가치가 한 1조 원 수준으로 되고 있죠. 이 부분을 비교했었을 때는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AT젠도 최근 들어서 많이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주식에서 새로운 테마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수도 많고 젊은 국가고 중국보다도 성장률에 대한 부분 더욱 높기 때문인데요. AT젠 같은 암 키트를 인도네시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코스닥 수급 상황 봐주셨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분석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전화 연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특징주 관심 종목이 오늘 또 급등하고 있네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지난주 추천주 네이처세리어 장중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뷰해 주십시오. 네, 이 종목 추천드렸는데 6,500원 라인에서 추천드렸는데 급등이 나오네요. 자, 이 종목 목표가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8,000원까지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이 라인에서는 한 번 더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7,900원 라인 정도 오면 수익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종목이죠. 7,900원까지 바이앤 홀딩해서 7,900원 라인 오면 욕심없이 수익 챙기는 전략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쌩쌩한 추천 정보를 가지고 내일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7,900원, 빠징, 매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요까지 쭉 끌고 가다가 7,900원 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전화 연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쁜데요. 이번 주 내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결을 해봐야겠죠. NH 선물의 박성호 연구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원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1원 80전 급락한 1,150원에 개장했습니다. 이처럼 달러원 환율이 급락한 원인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28만 7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18만 명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브렉시트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오히려 약세 흐름 이어간 상황입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0원 55전 급락한 1,151원 75전에 최종 호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미국 고용지표의 호조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영향에 따라서 달러원 하락 압력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 효과 역시 달러 하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1,140원대 중반까지 하락 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인식 매수세와 브렉시트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난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1,140원대 중반에서는 달러와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주에 주목하셔야 할 이벤트로는 목요일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영국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달러원 등락 예상 범위는 1,146원에서 1,156원입니다. 예, NH투자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카지노, 방산주 등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오늘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한중 간의 어떤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며 또 경제 교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또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아야 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슬람 문화권을 겨냥한 할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할랄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요,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음식료 쪽으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또 화장품, 여행, 패션, 의약품 등으로 그 세력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얻으면서 향후에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요. 할랄이 뭔지 또 이슬람 문화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화장품 또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들의 급락, 거기에 방산주 급등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경남 멘토님, 네네. 예, 의견 좀 주세요. 네, 지금 보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뭐 빠르게 많이 나와줬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 소비자 관련주가 좀 급락이 나와줬는데요.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5%가량 하락이 나와줬고요. 뭐 아무래포식 대표적인 중국 관련 화장품 주점 역시 사드 배치에 관련 직격탄을 맞으면서 4.4%가량 하락이 나와줬는데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 관련돼서는 뭐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과 미국이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저는 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이 사드 관련 문제로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한국과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교적 대응을 강하게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2012년 같은 경우 중국이 일본과 센가쿠 열도 분쟁 당시에 희소자원이 히토류 관련해서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한 적이 한번 있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인 류사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라는 이유로 뭐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히토류 수출이 금지되자마자 100개를 들었고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100개를 들었던 경우가 있을 만큼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희소자원을 필두로 해서 혹은 뭐 수출 금지, 수입 금지를 이런 무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진행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 중국 관련주들은 현재 시장이 좀 고평가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2014년, 15년에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많던 만큼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중국 관련주에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차라리 수혜를 얻을 만한 방산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면 스페코라든가 빅텍 같은 경우 보면 스페코는 현재 7%가량의 급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빅텍 같은 경우도 현재는 14%. 자, 전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가벼운 종목은 급등을 해주고 있고 하나테크윈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항공우주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6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고 수주잔고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헬기 관련해서 입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입찰이 좀 나와준다라면 미 대선 수혜와 이 수주 실적에 대한 수주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항공우주가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드 문제가 이슈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또 여행 관련주들을 이제 살 시점이다라는 이슈를 계속해서 다뤄봤는데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선 선생님. 네, 우선은 여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좀 이틀 정도의 조정으로 인해서 반영은 좀 돼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절을 하기보다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의 그런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에 대한 조절을 좀 하시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무역 보복 조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결국 지나가고 보면 다시 원상태로 갔던 부분이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장기적으로 계속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뭐 무역 보복 조치 이런 부분 계속 있었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기보다도 어떤 뭐 협상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뭐 엄포를 놓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갈 수가 있지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지금 위안화를 국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AIIB라는
은행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중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서는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단기적인 이슈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뭐 그렇게 뭐 손절을 바로 한다라기보다도 조금 버티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역 보복 조치는 뭐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냉전 체제에 대한 부분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좀 더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사드를 놓는 순간 중국하고 러시아가 기존에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그런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협력 관계가 있었고 전 세계에서 우주 항공 분야에서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3위가 중국입니다. 2, 3위가 이제 합작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주 시대에 대한 개막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극동 지역으로 미사일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테마성이긴 하지만 테마가 조금씩 좀 길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국에서 밑에를 보면 이제 남중국해 같은 연안에서도 계속적인 지금 무역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이런 국가들과의 합작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리스크가 있었고 항상 과거를 봤었을 때도 큰 전쟁이 났었을 때가 큰 두 개의 세력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연합군적으로 계속 마찰이 있었을 때 상당히 위험해졌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반발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에 대한 주식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그렇게 길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는 증권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동부증권 김형겸 주식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한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한랄 관련주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부증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한랄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쪽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는데요. 일단 뭐 우려 섞인 뭐 이야기에서는 뭐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반발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육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따로 있겠죠.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산업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이쪽 한랄 산업이라는 이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육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이런 한랄 산업에서 이제 고용에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국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해외 관련된 그런데 이슬람 관련된 그런 관련된 나라에서 인력을 수입해서 그 사람들을 이 한랄 산업에 투입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이슈는 국내 관련된 그런 산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런 데에 따른 그런 좀 마찰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에서 정부가 좀 또 육성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또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식품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내수 업종으로 치부를 했는데요. 앞으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제 창출이 될 수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큰 대기업 중심으로 뭐 대상, 뭐 CJ
뭐 제일제당 이런 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료 기업 위주로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도 이미 공장들을 갖추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찰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대표 주식, 음식료의 대표 주식군들로 좀 좁혀서 대응을 하시되 이쪽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는 관련된 산업군들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할랄 산업 육성책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슬람 문화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할랄 쪽으로도 이제 캐파를 키워 나가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경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남 멘토님, 할랄 산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할랄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할랄이 어떤 거냐면 이슬람법격인 샤리아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아랍어입니다. 할랄이라는 게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뭐 이런 허용한다는 것에는 아랍어인데 특히 무슬림은 할랄 인증을 받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국내가 이슬람 쪽에 수출하려면 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슬람권 국가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할랄 인증을 반드시 좀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비교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슬람권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급성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할랄 인증을 받은 대표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나 유지류, 김, 맛소금 같은 제품들의 이 할랄 인증을 조금 받았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동물성 재료 대신에 콩이나 뭐 단백질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그런 인증을 받은 라면을 내놨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제품 등을 받긴 했는데 현재 저는 이 이슬람권에서도 특히 좀 인도네시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세계 4위 정도 하는 인구 강국을 갖고 있는데 현재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 10년에서 20년 후가 지나간다라면 향후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될 것이다. 최소한 2위 정도, 세계 2위 정도 인구가 될 정도로 인구 증가가 현재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인 1자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정체에 들어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징주를 꼽자라면 대상을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 같은 기업은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서 이슬람권이 인도네시아 조미료 시장의 약 40%가량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늘어난다면 대상 같은 경우도 현재 충분히 인도네시아라든가 특히 이슬람 국가권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모습을 좀 살짝 살펴보더라도 저점권에서 지금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현재 28,000원권이죠. 좀 대바닥권 28,000원 부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 중국계 관련 기업들은 상호 2014년, 15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인도네시아라든가 할랄 인증을 받은 이슬람 관련 수출 기업들은 현재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높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진입할 만한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향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랄 제품 인증이라는 게 어떻게 받는 건지 또 인증받기가 어려운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전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슬람 국가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의외로 할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동안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름 조차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여기에 기타 대고 있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활에서는 이제 동물성에 대한 원료가 아무렇지도 않게 좀 들어가고 있었지만 할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나 지금 국내에서 이슬람 인구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고 이태원 이슬람 성전도 있지만 이쪽 가보면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도 가장 의식 자체가 조금 상당히 좀 격화되어 있는 그런 쪽도 상당히 이슬람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슬람 국가에 수출이 되는 부분 이거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수출주들 여기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인구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마도 될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서는 할랄 인증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친환경 소재와의 맞물림이 될 가능성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에 대한 부분 뭐 돼지고기를 우선 뺀다든지 아니면 동물성 기름을 뺀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라면만 보더라도 거기 안에 뭐 식용유라든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고기의 어떤 분말 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빼고 뭐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봤었을 때도 국내에서 보더라도 할랄 인증 자체 뭐 이슬람 뭐 테러 그런 것들과는 좀 별개로 이슬람 국가가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있는데 여기에 수출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건강과도 좀 연관이 있겠구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와도 좀 맞물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전 좀 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친환경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여기에도 좀 맞물리면서 좀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할랄 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친환경 선호도로도 이어지면서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선호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김경남 멘토께서는 탑픽 종목으로 대상을 주셨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여기 관련된 종목도 대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는 뭐 할랄 자체로만 이렇게 뭐 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중이 좀 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CJ 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도 뭐 여기에 대한 뭐 할랄에 대한 테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뭐 음식료 제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뭐 단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또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장 이슈톡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2.3%나 급등하면서 이제 150만 원 선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흘째 강세고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이같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경현 멘토님, 삼성전자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지만 종합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선물과 조금 연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보면 오전에 2,000주 정도를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수급을 좀 잠깐 살펴보면 선물을 오늘 외인이 9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4,300억 정도 강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외국인이 선물 4,300억가량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면서 그걸 삼성전자까지 매수해주면서 같이 좀 지수를 움직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흐름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주 1조 한 6천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끌어내렸는데 금요일 필두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선물 특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월요일만 보고도 뭐 그런 흐름이 조금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고요. 반도체 지수가 전부 다 잘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실적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수급을 이용한 외국인이 좀 지수를 올리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조금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지수가 1%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장 1등 공신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석 소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의 강세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던 부분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낸드 쪽 특히 여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PER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 좀 쭉 줄어들었을 때가 이제 주가 자체가 한 110만 원 선까지 갔었고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과 뭐 갤럭시 S7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으면서 150만 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자라는 쪽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박스코 트레이딩에 대한 점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좀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 쪽으로 같이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종목 같이 가긴 하지만 어떨 때는 또 SK 하이닉스가 좀 더 따라 붙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전자 좀 벌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포트를 같이 갖고 가면서 트레이딩하면서 좀 수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삼성전자가 넘버 원으로서 지금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고 캐시카우적인 측면에서 앞서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워낙 좀 많이 또 떨어져 있었고 두 가지의 주가에 대한 차별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한쪽이 이제 조금 무게중심 쏠렸을 때는 또 시장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를 또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앞서고 있지만 그만큼 주가에 대한 차별화는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측면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2% 상승한 31,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분석해봤고요. 다른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동반 강세다라는 소식인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 오늘 만도는요. 또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김경남 멘토님. 네, 제가 시작하면서 만도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주가 나올 만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금 움직임 보자라면 이번 달 동안 7월 8일과 6월 27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은 거의 외국인이 시장의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외인인 매집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조금 만도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부품주로 수급이 몰린 이유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이죠.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이 높낮이가 조금 있지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품이 꾸준하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호실적, 특히 꾸준한 우상향 실적 2분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수급이 몰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살짝 눌림이 나왔지만 한 21만 원 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가가 내려오겠다면 사겠다, 수급 매수하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상향 차트를 쭉 그리면서 그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만도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도는요 24만 4,500원이 최고가였죠. 예,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김경남 멘토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좀 봐주세요. 네, 우선은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도 부품주에 대한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도 현대차나 기아차의 성장률보다도 부품주들의 부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자동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완성차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보다도 여기에 대한 부품 중에서도 전자장비라든지 뭐 전기차 특히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 갖고 갈 수 있는 부품주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 자동차 가격 중에서 마진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누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완성차 업체가 좀 잘 갖고 갔을 때는 누가 시장을 잘 뚫어주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MS를 급격하게 갖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부품주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왜 공조 시스템 외치냐면
결국은 전기차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부분이 너무나 고가입니다. 근데 테슬라에서 이번에 신 모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격이 기존에는 거의 1억 가까이 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낮췄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완전히 가장 최고급 사양으로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인 부분이 어느 정도 우선시가 안 되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배터리는 기존의 모델로 쓰면서 여기에 대한 배터리에서의 나오는 그런 동력을 잘 효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깔끔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바로 공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원 시스템 등의 그런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기업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는지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율주행차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한 번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거리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이 상당히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만도가 최근에 올랐던 것도 아다스 이제 시스템이죠. 결국은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느냐. 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를 할 때 어느 정도 자동차 카메라 모드를 통해서 깔끔하게 인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성장 국면에서의 초기 또는 중기에 대한 국면이지 아직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장 특징주 볼게요. 동국제강인데 오늘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주가가 5% 이상 오르는데요. 김경남 멘토님 좀 봐주세요. 네, 동국제강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역시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에 수급이 몰려주고 있는데요. 자, 2분기가 지금 장점 영업이익이 99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4%가량이 늘었다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좀 증가를 한 건데,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건데요. 결국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사업 구조 조정을 조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 잘 진행이 됐어요. 포항에 있는 후판 공장을 좀 정리를 해서 당진 공장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수익성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그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테크인을 좀 볼 텐데요. 방산주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윤성 소장님. 네, 주가 분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네. 방산주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지금 공포 분위기에 조성이 되면서 기존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도 오른 것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간에서 평화 외치면서도 이번에도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만 3대 강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우주 항공 분야를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위성을 계속 띄우느냐 하면, 미사일을 쏘면서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서 타격을 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주에 얼마만큼 위성을 쏘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레이더로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 방산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미사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권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쪽과의 그런 사드 문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주가는 한두 차례 더 뿜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 이후로는 어떤 후속적인 국가 간의 어떤 마찰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발산을 하다가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5일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지금 같았을 때는 조금 급등해 있고 좀 벌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렴적인 부분, 특히 5일선을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주가대에서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테크인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죠. 5일선 터치됐을 때 매수해 보는 전략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 또 보죠. 52주 신고가 또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애경유화 역시 실적이네요, 실적. 네, 애경유화 역시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217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지금 갭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역시 가파른 기울기 속에서 시장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라면 외인이 조금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수가 3개월 내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끌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가소세 마진이 견조한 수준이 남아주고 있고요. 바이오 디젤에서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이 전고점 돌파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애경유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2% 이상 크게 오르면서 1985선에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약하네요. 0.1% 상승 693선입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발표되는 대로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만기와 금통위까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